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오늘 할 게 이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인데, 이거 중3 때 기본적인 거 다 했다. 근데 혹시 생물 원 선택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요. 4반에서 생물은 4반에서 그대로 다시 나와. 생물이 5개 단원으로 나뉘거든. 근데 5단원에서 이게 나오고 수학에서 이 관련된 문제가 하나, 두 개는 꼬박꼬박 나와. 왜냐? 요즘 환경 문제 되게 중요시하게 떠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거 지금 잘해놓으면 응? 내년 2학기 기말고사하고 그리고 수능을 생으로는 보게 된다면 거기까지 충분히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자. 잘 공부하자. 이거 그리고 기말고사 때 문제야. 여기 중간고사 때 문제가 아니라 기말고사 때 문제가 될 거야. 일단 생태계의 구성.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생태계.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생태계 구성원입니다. 일정한 공간 안에 생물이 다른 생물과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야,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야? 일단원에서 시스템. 중국어 때 시스템 배웠어 안 배웠어?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떻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우리 이것도 했었지.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이거 기억나? 여기서는 요 밑에 따로 나와. 응?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이걸 배우기 전에, 응?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얘 말부터 알자. 개체. 한 마리 한 마리를 뜻해. 사람 한 명도 개체에 해당해. 근데 문제는 이 개체군이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개체군하고 군집, 요거를 서로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에 잘 내요. 개체군은 여기 같은 종들의 집합입니다. 같은 종들의 집합. 여기 뭐라고 떠들어놨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자? 개체군은 같은 종 집합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떼, 소떼, 작떼 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군집은 뭐냐? 개체군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군집은 뭐냐? 개떼, 소떼, 닭떼, 말떼가 다 같이 한 공간 안에 개떼도 있고 닭떼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 하나 안에 있는 여러 종류들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 개체, 군집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군집은 두 종 이상. 뭐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랑 요걸 살짝 바꿔서 내면은 은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개체군이라는 말이나 군집이 나왔으면 이게 이 문장에 맞는 표현인지를 반드시 생각할 것. 오케이? 그런다면 생태계는 우리 알고 있잖아. 뭐 호수 생태계, 사막 생태계, 응? 초원 생태계, 열대 우림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바로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생태계는 여기서 환경 위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물, 비생물 다 합친 거다. 생태계의 종류를 크게 보면 열대 우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열대 우림이. 그리고 뭐 초원 있고 사막 그리고 뭐 수생 생태계에서 연못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어항. 어항도 일종의 생태계는 생태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물 종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환경에 따라 생태계의 종류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생태계의 요소로 넘어와서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태계가 생태계 생물적 요인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로?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 생산자, 녹색 식물.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다로 가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추가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는 애들? 광합성 하는 애들. 광합성이 가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아니야. 왜? 기생식물이라는 게 있어. 지능 광합성 하면서 남의 체관에다가 뿌리를 딱 갖고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는 겨우살이 같은 기생식물이 있으니까 모두는 아니고 녹색 식물. 한마디로 광합성하는 애들. 나머지는 전부 다 소비자가 돼. 그런데 우리 여기서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의 또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알아두고 넘어가자. 독립영양생물. 뭐라고? 그게 스스로로 영양분을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 요 두 개는 소비자 분해자는 응? 소비자 분해자는 이거하고 반대돼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속 영양생물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야.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먹어야만 하는 애들 있지. 쟤네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 소비자는 뭐 우리 알고 있잖아. 술 빼고 나머지 생명체는 거의 다 얘기해줘. 분해자는 균류, 미생물 종류, 얘네들이 분해자가 되겠지. 비생물적 류는 한마디로 환경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환경이다. 그래서 뭐뭐뭐? 여기 보면 비,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근데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 뒤로 넘어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 고3 때도 쭉 다시 시험에 나와요. 생태계 사이에 시스템이니까 생태계에서도 영향을 주고받지. 그거를 작용하고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구분을 했어. 구분이라는 건 뭐냐?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준 거야. 누가 누구한테? 환경적 요소, 즉 비생물적 요소가 누구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야. 날씨 덥지? 그래서 네가 반팔을 입었지? 환경적인 요소가 생명체한테 영향을 줬네? 작용입니다. 오케이?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귀때기가 크게 생겼다. 응? 이런 게 다 뭐라고?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선인장 가시가 원래 이파리가 그렇게 변한 거지. 수분 덜 뺏기려고. 이것도 일종의 작용에 해당이 돼요. 반작용은 반대로 동물 개체 수가 너무 많아져가고 환경이 더러워졌다. 너무 많은 생물이 있어서 초원이 다 그냥 싹 없어졌다. 이런 거 있지. 얘는 그래서 거꾸로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한테 즉 환경한테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상호작용은 생물끼리 누구끼리? 생물끼리 비생물끼리. 근데 우리 이 비생물끼리 이걸 환경이라고 썼으니까 계속 환경으로 가자. 이거 1학기 때 했잖아. 습관과 기권의 상호작용, 직권과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서는 여기서는 요 얘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는 어디서 이미 1학기 때 다 했지. 그래서 얘 위주로 나온다고. 근데 이 그림에서 잘 보세요. 그림에서. 그러면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이건 작용이 되겠지? 뭐가 된다고? 거꾸로 가면 반작용 되겠지? 그러면 여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니까 요 3번 요 화살표는 뭐가 되느냐? 이 상호작용 중에서도 있지? 종간 상호작용이라고 해. 뭐라고? 종간 상호작용. 서로 다른 놈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피식과 포식 있지?
응? 이런 관계가 종간 상호작용이고, 그리고 뭐 종간 상호작용 말고 같은 종끼리 뭐 너도 친구가 어쩌다 싸울 때 있잖아. 응? 그거는 종내 상호작용. 뭐라고? 이걸 그래서 종간, 종내라고 표현도 하지만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체군하고 군집 있지? 요거를 정확하게 말을 구분하라는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요거?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싸우면 종내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다른 종끼리 싸우면 종간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저기 하지 않았니? 서열, 이거 뭐야? 가족제, 이거 여기 아닌가? 앞에서, 이거 주인공. 좀 이따 할 얘기다. 그래서, 종간.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을 하느냐?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을 하느냐? 요거는 요 뒤에 조금 더 배우고 있지? 요거 구분하나 그래. 요거까지. 여기 예를 들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라 그랬지. 비생물이 생물한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니까. 응? 그래서 뭐 비옥한 토양이 식물이 잘 자란다. 가을에 추워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가을에 추워지면 낙엽을 싹 떨군다. 이런 거 환경 때문에 식물이 영향이 받았으니까 작용. 그다음에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산소 농도가 진해진다. 그래서 낙엽이 쌓여서 분해가 되니까 토양이 비옥해졌죠? 지렁이가 열심히 구멍 뚫고 다니니까 통기성이 좋아지죠? 이런 것들은 반작용. 그리고 지들끼리 소리 무성해지니까 토끼 개체수가 증가했다. 뭐 이런 게 일종의 근데 얘는 풀과 토끼지. 그러니까 종간,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이게 그거죠. 이건 개체군 A하고 개체군 B니까 기억이 종간 상호작용입니다. 뭐가 된다고? 니은은 같은 개체끼리 상호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종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종내 상호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이렇게 말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단은 끝났고 생물과 환경의 예. 니네가 이걸 안 나갔던가? 내가 지금 2학년들은 여기를 진도를 다 나갔거든?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내용이 비슷하니까 얘네들 여기서 했던가 저기서 했던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이거 2학년은 여기 진도 끝냈거든, 여기를. 그래서 내용이 그림만 바뀌었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비슷해요. 진짜 헷갈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가만있어 얼마 전에 수업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고이에서 수업했던 거. 자, 봅시다. 생물과 환경. 빛의 세계와 생물. 자, 우리 원래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 중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 한번 해봅시다. 단위는 LX. 룩스라고 읽어요. 빛의 세계 단위야. 응? 처음 들어보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빛이 세게 다니 이런 건 나왔습니다. 다 없어졌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건 빛이 세게 다니예요. 그리고 이거는 광합성이 아니고 뭐가? 광합성이 양은 암충된 산소양으로 봐도 좋고요. 흡수 이쪽에서 산소 흡수면 이산화탄소 방출로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다 들고 가셨네. 싹 가져가 버리면은 욕을 많이 하시겠지? 이런 놈이 있고요. 응? 색깔을 여러 개 쓰려니까 어, 이런 놈이 있어요. 요거 양치십니까? 뭐라고? 양치심 이제 햇빛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야.
얘는 상대적으로 햇빛이 적어두면은 음지식물의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둘 다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양지식물 위주로 설명을 할게. 뭐로 설명한다고? 이 전체 양이 총 광합성량이에요. 뭐라고? 전체 광합성량이고 요 양은 호흡량. 뭐라고? 그러면 요 양이 총 광합성량이에요. 즉, 총 광합성량은 뭐 플러스 뭐? 호흡량 플러스 광합성. 뭐 거꾸로 순광합성량, 호흡량, 총광합성에서 호흡량을 뺀 거다. 이래도 상관없겠지? 오케이? 이때 주의사항. 내가 일단 점선을 긋어놨죠? 개체가 더 커지거나 이러기 이전에는 호흡량은 빛의 세기하고 연관성이 없이 일정합니다. 뭐라고? 호흡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 나거나 일부가 뭐 가지가 떨어져 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럼 호흡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오케이? 즉 이것도 일종의 이거야. 빛이 세지니까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했죠. 작용의 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옛날에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으니까 설명 계속합니다. 요 점하고 요 점 있지? 요 점을 보상점이라 그래. 뭐라고 부른다?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똑같은 지점이야. 뭐라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어떤 지점? 똑같은 빛의 세기를 뜻해요. 오케이?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똑같은 빛의 세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쟤는 크지 못합니다. 광합성은 에너지 만드는 거고 호흡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두 개가 같으니까 만든 만큼 다 썼지. 남은 거 있어 없어? 잘하지 못해요. 이 순광합성량이 있기 전에는 애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빛을 주면은 양이 요 정도 빛을 주면 음지식물은 살아는 있지 죽지 않죠. 근데 양지식물은 뭐가 더 많아? 호흡량이 더 많은 거지. 광합성은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호흡은 이만큼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죽어버릴 거야. 요 지점에서는 음지식물은 잘 먹고 잘 살 거고 양지식물은 겨우겨우 목숨줄만 붙어 있겠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점 이걸로 가죠.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요거는 광포화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빛을 더 세게 주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 즉 모든 연력체가 다 광합성에 관여를 하고 있어. 그럼 더 이상 빛 세게 준다고 뭐 광합성이 증가할 수는 없겠죠. 이게 광포화점이에요. 이 정도를 원래 옛날에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거를 아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책이 만들어졌어. 원래 이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어딜 가버렸어. 여기서 기억할 거 보상점, 방파점,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는 생물 2에서, 생물 1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총 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더하면 된다. 혹은 총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빼면 순광합성이 된다. 순광합성이 있어야 그 양이 남는 게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보상점이 뭔지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똑같다. 그런데 호흡량은 애들 개체가 크기가 변하기 전에 호흡량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건 양지식물 위주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솔직히 음지식물 뽑으면 요만큼 유지도 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광고하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달라요. 빛의 세기를 요만큼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양지식물은 죽어요. 왜? 양지식물은 보상점보다 빛이 약하지? 그러니까 죽어요. 근데 음지식물은 보상점보다 빛이 세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이런 시험 문제 잘 냈었는데 요즘은 옛날 얘기고 잘 안 나와. 자, 이것도 뭐냐? 결국은 작용에 대한 이해예요.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광합성량이 증가하더라. 오케이? 여기 봐. 즉, 여기서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응?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아니라 양엽과 음엽 얘기가 나왔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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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때문인지 확 느려졌다. 양엽과 음엽. 이거는 양지식물, 음지식물 아니야.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양엽, 음엽은 이거를 보통 양엽이라고 하고, 음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개체 내에서 햇빛을 잘 받는 남쪽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좀 두툼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뒤통수 쪽 있죠? 그늘 지역에서만 늘 머무는 이파리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파리가 이렇게 얄팍해집니다. 이때 이건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림 잘 보면 세포가 되게 밀집해 있지. 여기 점점 찍힌 게 다 뭐냐? 엽록체예요. 그 점점 찍힌 게 뭐라고? 엽록체. 엽록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러고 요 아래 부분을 해면 조직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랑 얘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공변세포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요. 엽록체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요 표피세포 있지? 얘는 광합성 안 해요. 왜? 엽록체가 없어요. 여기는 표피에 한 겹밖에 없는 세포는 광합성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의 개체 안에서 얘는 이 기본 조직계가 이렇게 두툼하게 발달을 했고 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발달을 안 했느냐? 빛이 세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 안에서도 이파리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즉, 작용의 예가 되죠. 뭐가 된다고? 작용의 예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 울타리 조직, 희명 조직은 이거 1학년 때인가 원래 하거든?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없어져가지고 모를 거야. 이렇게 이거 세포, 이거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연목체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렇게 찰싹에 붙어있는 부분이 울타리 조직. 그 밑에 이렇게 빈 공간,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있는 그 부분이 해면 조직. 오케이? 그리고 공변세포, 기공, 이거 기공은 알지? 2학년 때 그, 뭐냐, 그, 증산작용? 그거 할 때는 꼭 배웠어. 하나의 개체 안에서 햇빛 많이 받은 애를 양염, 하나의 개체에서 오히려 빛을 약하게 받은 애들은 음염.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나는 거. 뭐 때문이다? 환경의 영향, 즉 작용의 예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 빛의 산염색 알아? 2학년 때 했어. 아, 2학년 때 학교 반쯤 갔지? 1학년 때 학교 그렇게 네가 안 가기 싶어 안 갔겠냐? 오지 말라니까 안 갔겠지. 2학년, 1학년 때는 학교 한 달쯤 갔을 거고 2학년 때는 한 그 반은 가지 않았나? 한 달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그때 저거를 했다고. 우리는 보인다라는 개념이지. 우리는 본다라는 게 빛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기억할 거예요. 빨강, 파랑, 초록에서 그거 초록색이죠. 그치? 빨강, 초록 섞으면 노란되죠. 자홍? 다홍으로 배워서 자홍으로 배웠어.
요즘은 자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예. 이거 기억나 안 나?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저기 보면 노란색 보면은 빨간하고 초록의 합성이거든요. 저 노랑을 빨간과 초록의 합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 기억을 하세요. 빨간, 파랑, 초록 합친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의 합성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물 깊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파장이 긴 애들 있지. 빨강이 파장이 길고 초록보다 파랑이 파장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한 20m 정도 넘어가면 빨간색이 더 이상 못 들어가. 싹 산란돼서 없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20m까지는 빨강, 파랑, 초록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백색광에 해당하는 빛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 밖이나 물 속이나 환경 빛의 조건은 비슷해. 녹조류가 주로 살아요. 누가 산다고? 녹색 얘들. 왜 녹색이냐? 백색광을 잘 받는 게 쟤네들이에요. 오케이? 요즘은 안 나오지만 보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 다음에 40m까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초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 노랑인데 노랑에서 빨간은 이미 빠졌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초록빛에 해당하는 거야. 초록빛은 한 40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빨강을 뺐으니까 뭘 뺐으니까 청록빛이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청록빛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백조류 애들이 20m, 40m 정도 구간에 살아요. 번성을 한다. 녹조류는 거의 없어요. 40m보다 깊은 곳으로 가잖아. 그럼 뭐만 남았어? 빨강 빠져나갔고 초록 빠져나갔으니까 파랑만 남았지. 그래서 40m 이상 깊숙하게 잠수를 하잖아. 그럼 온 세상이 푸르딩딩합니다. 왜? 무슨 빛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파란 빛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색깔 구분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푸르딩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란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홍조류가 번성합니다. 이 빛은 한 200m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그거보다 깊이 들어가면 암흑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닷속 200m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도 크게 변하지 않고요. 생물, 그 광합성 하는 애들 있지. 그 애네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왜? 빛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 대충 200m 정도까지. 거기서부터는 완전 암흑이야. 혹시 스킨스쿠버 해봤니? 스킨스쿠버에도 20m까지 안 내려가요. 10m 전면. 이거 40m까지 내려가잖아. 이건 전문 잠수부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 이상 들어간다면 혹시 옛날에 그 뭐야 세월호 사건 때 그 특수부대 아저씨 한 명 죽은 분 있죠? 그 사람 심해 잠수부 20년 하신 분이야. 근데 저 40m에 하루 두 번 들어갔다가 잠수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10m 정도까지 10m 들어가면 기압이 1기압 추가되거든. 10m당.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20m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가요. 그 해녀? 해녀 하시는 분들 있지. 그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20m까지 들어가. 근데 수질을 들락하니까 잠수병이 생기는 거. 그 잠수병 문제 때문에 보통 사람은 10m 이상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아까 스킨스쿠버 혹시 해봤냐 물어본 거예요. 초보들은 10m, 20m까지 안 가요. 다시 한번. 만약에 들어가 봤으면 이 세상에 빛이 들어간다는 걸 되게 쉽게 아는데 10m, 20m 정도까지는 모든 빛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백색광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 백색광이니까 지표면하고 거의 똑같지? 그래서 녹색 애들이 번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무슨 빛이 들어있는 거야? 청록 빛이 들어와 있는 거야. 20에서 40m까지는 빨강이 빠졌으니까 청록빛 색깔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청록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갈조류가 번성을 하고 그 밑에는 청색빛만 있으니까 청색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붉은 계열의 홍조류 애들이 번성을 한다. 즉 빛에 따른 환경이 달라졌죠. 그거에 따라서 생물들이 번성하는 애들이 달라졌지. 이건 역시 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타장이 짧으면 깊이까지 들어가. 파장이 짧을수록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파장을 이해하면 이거 쉽게 이해가 가죠. 다음 1조 시간. 이게 좀 재밌는 거야. 옛날에는 여름에 꽃피면 낮이 낄 때 꽃피면 장인신구. 뭐라고 그랬다고? 즉 봄이나 여름에 꽃피는 장인신구이라고 그랬고 가을쯤에 꽃피면 단일신구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다고? 장인신구, 단일신구에 대해서. 낮의 길이, 햇빛을 보고 꽃이 핀다라고 좀 잘못 생각한 거야. 여기 보니까 얘네들은 일주 시간이 길어지면 봄에 번식하고 얘네들은 가을에 번식하고 즉 낮의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온대 지역의 곤충들은 늦여름과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잔다. 그리고 이른 봄에 활동을 시작한다. 붓꽃은 봄, 초여름에 꽃이 핀다. 장인식물이라는 거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 핀다. 단인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거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온 거야. 낮이 길 때 꽃 피었어. 낮이 길 때 꽃 피었으니까 단인식물. 그런데 단인식물, 즉 낮이 짧을 때 꽃 피는 애들은 개화를 안 해. 거꾸로 밤이 더 길 때 꽃을 피면 이게 단일식물이 되는 거거든. 근데 재밌게도, 응? 재밌게도 요 사이에 빛이 비치잖아. 1시간 정도 빛이 비치잖아. 그러면 밤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얘가 꽃을 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하루의 길이라고 보고 이거 12시간이 아니야. 이제 말해볼게요. 12시간이 아니라 한계암기, 임계암기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임계암기혹은 한계암기라 그러거든. 어? 요 시간이 식물 종류에 따라 달라. 이때 만약에 밤이 요만큼이야. 요때 응? 꽃을 개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 장애식물은 개화를 해. 개화를 하고 장애식물은 개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밤이 요만큼으로 밤이 이만큼 길어. 밤이 이만큼으로 길면은 장애식물은 밤이 기니까 개화하지 않고요. 장애식물이 개화를 합니다.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그런데 요만큼이 밤이야. 요만큼이 밤인데 요만큼 햇빛이 비쳤어. 이러면 전체적으로 밤이 길죠.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 꼭 피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장인 식물이 좋아하는 겁니다. 장인 식물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낮이 훨씬 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 식물학자들이 착각을 한 거야. 낮의 길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 임계암기 있죠? 임계암기랑 연속된 밤의 길이 있지. 임계암기랑 여기 임계암기라는 말 없지. 이 책에는 있어야 좋은데. 이거는 임계암기 혹은 한계암기라는 표현은 2학년 생물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임계암기랑 연속된 밤이 연속된 암기가 누가 더 기냐? 임계암기가 더 긴다는 얘기는 이상한 거거든. 연속된 밤이 임계암기보다
짧죠? 인기한기가 더 크지? 요때는 즉 낮이 길어서 장인식물이 개화를 합니다. 요때는 누가 개화한다고? 거꾸로 인기한기보다 연속된 담이 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누가 꽃이 피자? 단일인 식물이 개화를 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를 보면은 야, 요 경우 봐봐. 연속된 담이 요 길이가 인기한기보다 짧지? 요것도 인기항기보다 요게 짧지. 그러니까 결국 인기항기가 더 긴, 연속항기가 짧은 이 상황, 요거는 요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 당연히 요 상황이죠. 얘는 이 상황이죠. 근데 이걸로 비교하면 얘는 여기가 돼. 이 아래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제 꼽힌다? 임기양기랑 연속된 답의 길이를 비교해서 장인식물, 단일식물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거는 어떻게 측정되는지는 모르고 있거든 아직도. 낮이 길어지고 있느냐, 짧아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고요. 길어지고 있는지, 짧아지고 있는지. 이거를 애들이 감지를 한대. 우리도 어느 정도 감지하잖아요. 야, 낮이 길어지고 있어, 낮이 짧아지고 있어. 지금 이제 점점 낮이 짧아지고 있죠.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에 간간히 등장하고 합니다. 여기서는 장인식물, 제일 중요한 임기암기랑 연소암기를 비교해서 장인식물, 단인식물 구분하는 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여기서는 이거 알고 있죠? 개구리, 겨울잠 자는 애들 있지? 겨울잠 자는 애들은 응? 겨울잠 자는 애들은 추워져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조금 달라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지 체온이 떨어져서 자는 건데 곰하고 다람쥐 있죠? 곰하고 다람쥐 박쥐는 얘네들은 정온동물이거든? 얘네들은 먹을 게 없어서 자는 겁니다. 오케이? 좀 겨울잠에 자는 게 달라요. 그리고 뭐 기러기 같은 거, 철새들, 온도 계절에 따라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 애들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어. 그리고 피하 지방이 두꺼워.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해. 요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요 말. 북극영은 몸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북극영은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작다. 빗대기. 오케이? 즉 열을 조금 뺏길 수 있다. 열 방출을 막는데 사방으로 빗대기가 크죠. 아 여기 요즘은 온대지방도 시험에 안 내요. 옛날에는 세 개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 지금은 아예 그냥 딱 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어중간한 거 가운데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전체 부피분의 표면적 이 비율이 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즉 표면적 비율이 크면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고 이게 작으면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 오케이? 뭐분의 뭐? 부피분의 표면적. 요거를 말을 조금 바꾸면 말단 부위가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면적이 줄어들어.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큰 애들은 더운 데 사는 애들,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작은 애들은 추운 데 사는 애들. 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작으려니까 피하지만 두껍게 만들면서 덩치가 커져요. 근데 열대 우림이나 사막에 사는 애들 있지? 덩치가 크면 열 반살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죽거든? 그래서 덩치도 작고 이게 말단 부위가 길쭉길쭉 널쩍널쩍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앞에서는 빛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달라지고 몸의 모습이 바뀌었지? 다 작용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워 이거? 여기서는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을 가지고 시험에 잘 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식물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털 달린 식물 별로 없거든요. 근데 툴브라 위도 한 60도쯤 되는 데 있지. 거기 나무 없다. 이런 데 가보면 풀 종류가 털이 달려 있어. 털이 있으면 보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털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결국 온도 때문에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낙엽수. 우리나라 대부분 낙엽수죠. 물론 저기 낙엽이 안 지는 상록수도 있지만, 상록수 알아요? 상록수가 무슨 뜻이야? 낙엽지지 않는 1년 내내 녹색인 항상 녹색인 애들이 상록수야. 낙엽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상록수 중에서도 좀 침엽수가 있고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가 되겠지? 그리고 화엽수가 있어요. 상록 침엽수, 상록 화엽수가 있어. 그리고 상록수 말고 저 낙엽수 있죠? 낙엽 떨어지는 애. 응? 그래서 낙엽 화엽이 있고 낙엽 침엽도 있어요. 근데 침엽수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을 된다고 입 떨어뜨리는 애들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낙엽수에는 대부분 화렵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파리를 떨구냐? 겨울에 추워. 근데 이파리가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열 덜 빼기려고. 그리고 이 상록수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 상록수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파리가 좀 두툼하면서 큐티클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좀 두툼하면서 거친 큐티클층 같은 게 있어서 열을 좀 잘 안 뺏깁니다. 이 큐티클층이 너한테도 좀 비슷한 거 있죠?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손톱 같은 거. 표면을 싸면 얇은 막. 그래서 큐틴 성분이 있어. 그래서 큐티클층이라 그래. 그래서 수분이나 열이 빠져나가는 걸 좀 차단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기 곤충에도 저 큐티클층이 있어. 그래서 물 맞으면 또르륵 굴러내리고 이러는 거 있지? 이게 큐티클층 덕분입니다. 이게 두꺼우면 열을 좀 덜 뺏깁니다. 오케이? 내려가라. 그 다음에 물과 생물. 자, 이거는 우리 생명체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죠. 우리 몸무게의 한 70%가 물이야. 일단 물이 없으면 죽고 우리 인간 경우는 2%만 우리 체중의 2% 있죠. 그 정도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껴요. 5%만 낚이면 빡 뺏기면 물물물 하고 있을 거고 이제 아마 한 번쯤 경험했을 거야. 목이 바짝 들어가는 느낌. 그게 한 5% 정도 뺏기면 그런 느낌이고 10% 정도 뺏기잖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물 못 먹는다고 죽을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 근데 사막 가면 어떨까?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만 해도 우리 체중이 10%의 물을 뺏길 수 있어. 그래서 사막에서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금방 팩 썰어져서 죽는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습도도 있고 습도를 그 정도까지 뺏기지는 않으니까 하루나 뭐 심한 갈증은 느끼겠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물 없이 살 수 있어. 야 음식은 없어도 한 일주일 버틸 수 있지만 물은 일주일 못 버텨.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아예 못 먹으면 3일 이상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동물 같은 경우는 여기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 이런 거 위주로 적용하고 진화를 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선인장이야. 누구라고? 선인장의 경우에는 뿌리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선인장 어디서 사니? 건조 지역에서 살죠. 그래서 선인장 건조 지역에서 사는데 뿌리가 깊숙이 안 뻗어. 표면으로 쫙 넓게 뻗어 있어요. 왜? 사막에 비가 와봤자 많이 와 조금만. 그러니까 표면만 살짝 적시고 말겠지. 그러니까 뿌리를 깊숙이 내려놓지를 않아요. 표면에 넓게 있어. 근데 뿌리털도 별로 안 만들어놔. 그래서 비가 와서 땅이 젖잖아? 그럼 얼른 뿌리털 만들어서 물 쫙 흡수해. 그런 다음에 다시 건조해지면 뿌리털을 또 싹 없애. 굵직굵직한 뿌리만 남겨도. 그래서 선인장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질량분의 뿌리 질량 비율이
뿌리 질량. 이 비율이 높은 쪽에 사는 애들, 이런 건조적 사람, 건조적. 뿌리의 질량 비율이 높은 애들은 건조지역에 사는 애들이고, 이게 낮은 애들은, 낮다는 얘기는 습한 지역. 그래서 불의 옥장 같은 경우는 뿌리가 몇 가닥 없어요. 불의 옥장은 우리가 뿌리 가닥을 셀 수가 있거든? 근데 선인장은 한번 집에 혹시 선인장 있으면 화분을 뒤집어가지고 뿌리를 한번 세보세요. 못 셀걸?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 질량 비율이 큰 애들, 얘네들이 건조 지역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좀 잘 발달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선인장은 수분 안 뺏기려고 이파리를 치명식으로 좁게 바꿨죠. 이것도 다 작용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 지역에 사는 애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시설이 발달합니다. 저수 조직이라고 해야지 시설이 아니라. 왜냐면 다음 비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물을 되게 아끼고 저장해야 돼.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막에서 선인장 잘라갖고 짜갖고 물 먹잖아. 조심해야 될 게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난다. 선인장 대부분에 독이 있어요. 저기 서부 보면은 미국 서부 가면 선인장 이렇게 생긴 애들 있지. 얘네들은 먹으면 큰일 나요. 얘네들은 그 안에 독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먹을 수 있는 애들 새 중에 극히 일부분 있지. 걔네들 빼고는 그 독에 내성이 없어요. 자, 식물은 이렇고요. 동물은 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키친질 있죠? 응? 이런 성분이 있어서 밖에 클층도 있고 뭐 키친질도 되어 있고 이래서 수분을 잘 안 뺏기고요. 건조 지역에 사는 곤충들은 표면이 좀 딱딱합니다.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서 비늘이 조금 좀 발달했어요. 사막 지역에 사는 데는 비늘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알이 되게 딱딱해요.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타조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조알로 네 머리 때리면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타조알이 깨질 것 같아. 계란은 이거 해봤지? 계란 가지고 막 좀 찜질방 가면 한 번씩 하잖아. 근데 타조알로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깨지면 될 거야. 타조알은 거의 망치 같은 걸로 깨야지 쉽게 안 깨집니다. 왜? 건조 지역이라 거기 또 바닥에는 알을 놔놨지. 수분 뺏기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보통 딱딱합니다. 그 낙타는 거의 땀을 안 흘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사막에 사는 포유류 중에 캥거루쥐라고 있거든요. 얘는 오줌을 조금밖에 안 써요. 대신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물을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다 환경 때문에 생명체들이 조금씩 다 변했지. 전부 다 진화란다. 적응의 예입니다. 오케이? 이거 자,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적응. 아까 뭐 얘는 얘기했죠. 수생식물은 뿌리가 별로 발달 안 한다고. 대신 물에 둥둥 떠서 살아야 되니까 공기를 좀 많이 갖고요. 얘는 뿌리가 발달한다고. 뭐가 발달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분의 뭐? 전체 몸무게분의 뿌리의 질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얘는 뿌리의 질량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양과 생물 여기에서 작용 반작용이 조금 헷갈려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시험에서.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렁이와 두더지 등이 토양을 돌아다녔지. 그러면 굴을 파놨지. 그러면 그 안쪽에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과 얘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반작용에 해당. 뭐에 해당한다고? 요 얘기는 읽어보면 반작용이야. 그런데 지렁이가 유기물이 많은 데 살아? 없는 데 살아? 지렁이들은 유기물이 많아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유기물이 많아서 지렁이가 산다. 그러면 이건 또 작용이야.
근데 지렁이가 그 유기물을 먹고 똥을 싸서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됐다. 이러면 또 반작용이에요.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하고 똑바로 읽고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요 문장은 뭐에 해당한다고? 요 문장은 반작용입니다. 애들이 환경을 바꿨어. 그 다음,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에서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비옥한 환경을 만든다. 요것도 반작용에 해당이 돼. 그런데 얘네들이 살기 좋게 유기물이 많다. 이러면 이건 또 작용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토양 깊은 곳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이 달라졌다. 이거는 반작용이에요. 요 얘기는 반작용이에요. 환경 때문에 존재하는 애들이 달라졌다. 요거 반작용이에요.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고 깊숙이는 혐기성 애들이 산다. 호기성은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애들이고 혐기성은 말 그대로 산소를 혐오하는 애들. 산소가 없어야 잘 사는 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용, 반작용 판단할 때 똑바로 읽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기와 생물, 가장 대표적인 거로 저 첫 번째 네팔이라는 곳 알아요? 네팔 그 에베레스트 산 등반할 때 일반인들은 짐 옮기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60kg씩 짐을 둘러매고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숨을 잘 헐떡거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숨을 어마어마하게 헐떡헐떡거리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적혈구 숫자가 달라. 적혈구 숫자가. 고산 지역에서 산소가 적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수치가 되게 높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은 산소지만 쉽게 받아들이고 산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축구 안 좋아하지? 월드컵은 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축구 월드컵 있기 전에 있지 전지훈련을 고산 지역으로 가요. 높은 지역. 해발고도 거의 3,000m 근처로 갑니다. 우리는 솔직히 한라산 올라가도 2,000m 조금 넘게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 올라가도 숨쉬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걸 잘 못 느끼거든. 근데 2,000 후반대로 넘어가잖아? 그럼 운동에 보면 확 차이를 느껴요. 왜냐면 그 정도 올라가면 여기는 산소가 20% 정도 있거든? 거기 올라가면 산소가 16%, 17, 한 17, 8%밖에 없어. 2% 정도 차이 나죠? 근데 그러면 운동을 하면 금방 숨이 가빠져. 산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그 해발 2천 몇백 미터 있지? 거기 올라가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운동을 하잖아? 그럼 몸에 적혈구 수치가 늘어나. 적혈구 수치가 늘어나면 이 적혈구는 한 120일 정도 생존을 하거든? 한 달 정도 있으면 적혈구 수치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가 끝나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있지? 그동안 몸에 적혈구 수치가 되게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산소 전달 능력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쉽게 지치지 않아. 두 번째로 산소를 잘 전달하니까 경기를 뛰고 나서 회복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월드컵이나 큰 대회 있기 전에 있지 선수들이 고산 지역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던 시절 있지 전지훈련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당시 청소년 대표 감독이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면서 경기 훈련 내내 마스크를 쓰고 뛰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산 지역처럼 호흡이 부자연스럽겠지. 그렇게 해서 적혈구 수치를 높인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청소년 4강을 처음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이 생긴 거야. 붉은 악마가 뭔지는 알지? 자, 그리고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항생제는 아닌데 살균 물질을 뿌려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 밑에 혹시 가보면 다른 풀 거의 못 자라는 거 알아요? 소나무는 소나무나 잣나무 있지. 주변에 다른 풀 종류가 몇 종류가 없어. 우거지지가 않아. 다른 데는 풀 되게 많은데 그 밑에 그 뭐야 그 솔잎 떨어지는 자리 있지. 거기 가면 별로 없어요. 왜냐?
얘네들 입장에는 영양분을 경쟁을 하는 거죠. 잡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잡초를 제거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내요. 그러면 공기 성분이 변하고 토양에 있는 성분이 변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은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외울 게 좀 많을 뿐이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생태계 표현 부분 합시다. 생태계 표현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생태계 표현. 생태계 표현은 생태계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라고 했는데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룰이 피식과 포식이에요.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 뭐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본 룰이 뭐라고? 피식과 포식이에요. 오케이? 이걸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히고 설려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이건 알고 있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당연히. 호랭이가 토끼보다 많으면 호랭이 굶어 죽죠. 당연한 얘기잖아. 오케이? 그런데 사실 먹이 사슬은 존재할까? 사실 저런 생태계가 있으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야. 먹이 사슬도 존재하지 않고 먹이 그물도 존재를 해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고. 자, 우리 인간은 어디에 해당인데요? 절대 생산자는 아니죠. 풀 뜯어 먹으니까 1차 소비자기도 하죠. 너 혹시 메뚜기 먹어봤니? 메뚜기 생긴 것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응? 그럼 2차 소비자죠? 메뚜기 잡아먹으면 개들기 잡아먹죠? 그럼 3차 소비자죠? 소주 잡아먹고 뭐 그럼 4차 소비자. 우리는 그냥 최종 소비자랑 그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몇 차 소비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애매하지. 왜?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니까. 실질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먹을 관계가 어때요? 복잡하죠. 오로지 하나만 먹는 애들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먹이들이 복잡할수록 멸종이 안 돼요. 이거는 얘 멸종되면 뒤로 좀 다 멸종이지? 그리고 그러면 얘를 먹을 수밖에 없죠. 이 숫자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얘는 얘를 잡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쉽게 멸종이 돼요. 근데 먹이 그물에서는 먹이 종류가 5종류가 있어. 근데 나는 그 중에 A를 주로 먹어. 제일 좋아하는 게 A야. 그럼 A를 주로 먹지. 먹다 보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숫자가 줄면 안 보이겠지. 그러면 굳이 배 골라? 그냥 C잡을 먹으면 되지. 그럼 A 입장에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먹이 구분이 복잡하면 멸종이 잘 안 돼. 그래서 가능한 생물 종이 어때야 돼? 다양하게 있을수록 먹이 구분이 복잡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다. 간단하지? 종류는 어때야 된다? 종 다양성은 높아야 된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먹이 구분은 복잡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안정적인 생태계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이렇게 봅시다. 요거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요 문장은 좀 외워놓읍시다. 에너지는 한 번 쓰면 다시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돼. 자연 상태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게 무슨 형식으로? 태양으로. 근데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뺑글뺑글 돌아요. 여기서 보면 파란 화살표가 물질이에요. 파란 화살표가 뭐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물질의 순환이라고 써 있지. 근데 에너지는 와서 한 번 사용되고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저게 물질일지 에너지일지 기억 니은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뺑글뺑글 도는 애는 누구? 물질. 들어오고 나가는 화살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계에서 한번 쓰인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열 에너지 형태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 전부터 생태계라고 했지만 사실 저게 생태계가 거의 지구 밖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봐봐.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하죠. 그치? 1차 소비자는 무조건 먹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생산자 중에 일부만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은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는 에너지 전체는 이 개체수가 변하지 않으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똑같아요. 여기서 얼마 들어왔어? 요만큼 들어왔지? 요 중에 요만큼 들어왔지? 그러면 나간 거, 요거 있지? 다 합치면 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전체 개체 수나 뭐 생물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거든?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거의 똑같다. 요 그림에서 에너지 흐름에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숫자 작은 걸로 한 번만 계산해 볼까? 여기 봐봐. 2차 소비자는 에너지 총량이 얼마야? 먹은 총량이 505야. 그럼 나간 양도 얼마야 돼? 505. 근데 얘네들이 호흡으로 쓴 게 272지. 272. 거기다 잡아먹힌 게 128이네? 거기다가 안 잡아먹히고 은하로 싸던지 혹은 늙어 죽어서 땅에 파묻히는 애들 그게 이거야. 다 더하면 얼마? 요 숫자 나오니. 그래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어때야 되나? 이것도 에너지 평형, 생태계 평형의 일부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 몇 개 뚝뚝뚝뚝 만들어 놓고 빈칸 채우라고 나오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렵겠어? 여기에다가 힌트로 요거를 주는 거야. 에너지 효율. 뭘 준다고?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잖아. 그러면 전 단계니까 얼마? 3021분의 505 곱하기 100 이러면 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돼. 뭐라고? 요거는 요것분의 요거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계산 쉽죠? 보통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주고 숫자가 암산으로 딱딱 되게 쉽게 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응? 소비자 1차, 2차, 3차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보통 좋아져. 이렇게 갈수록 뭐는 높아진다고? 에너지 효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해. 에너지 총량 그거는 증가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되죠? 오케이? 근데 요게 항상 오르냐? 아니야. 항상 옳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숫자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숫자 계산이 안 되면 오른쪽에 2차,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율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숫자가 나왔으면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돼. 가끔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럼 시험은 누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아닌 경우가 더 자주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계산해 보고 답을 찾아라. 알겠니? 요거는 반드시 계산해보고 답 찾아야 돼요. 괜히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고쳐줘 비상가 에너지가 더, 야 에너지가 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어떻게 해라? 계산을 해라. 알겠니? 그리고
1차, 2차 갈수록 에너지 충량도 감소하고 개체수도 감소하고 생물량도 감소해요. 뭐도? 생물량은 몸무게 총 합이라고 보시면 돼. 어렵지 않지? 근데 이 비슷한 걸 중학교 때도 하지 않았니? 이게 생체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거 감소하죠? 즉, 이렇게 갈수록 감소. 그러면 생물량 피라미드. 생물량은 뭐라고 보는데? 몸무게라고 그랬죠? 개체수. 그런데 가끔 이 에너지 피라미드 중에서 1차 적이다가 보다 생산자가 적어지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바다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생산자는 거의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환경이 바뀌면 싹을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자가 1차 소비자보다 적을 때가 있어. 그래서 1차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적다 이러면 이거는 바다 생태계구나. 그것도 짧은 시간만 유지되는 바다 생태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던가? 저 에너지 피라미드는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아까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랬어? 피식과 호식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여기서 보면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게 결국 이게 피식과 호식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별표. 먹이물이 어떻게 된다? 복잡할수록. 복잡할수록. 근데 이 얘기를 바꾸면 조금 전에 했습니다. 종이 다양할수록. 이거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요거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니? 뭐 여기는 뭐 어려울 거 없어. 다음. 원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 뭐에 의해서? 휴식과 호식에 의해서 유지되고, 혹시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살짝 깨지더라도 있지. 응?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요게 이 시험에 또 잘 나오니까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자, 만약에 1차 소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숫자가 확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으니까 생산자를 마구마구 잡아먹겠지.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줄어요. 근데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도 숫자가 늘어요. 왜?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증가한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위에 놈은 증가하고 아래 놈은 감소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감소했지. 얘가 줄어들면 어때? 뭐 위에 게 줄어야지. 먹을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감소해. 자, 다시 가운데 게 증가했지? 그럼 위에 건 증가해야 돼. 위에 건 증가하고 아래 건 감소. 시간이 지나면 아래 게 감소하니까 위에 게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되지. 또 지나면 요 위에 것도 감소해야겠네? 그래서 원래대로 시험 문제에서 요 상태를 주거나 요 상태를 주고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래는 반대로, 위에는 같은 방향으로. 오케이? 이게 시험에서 증가했으니까 아래는 감소, 위에는 증가. 여기 아래가 감소했으니까 위에가 증가. 아래가 감소했으니까 위에가 감소. 여기가 감소했으니까 여기가 감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만 충분하게 준다. 단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도시개발은 바닥에 콘크리트. 이 근처에 땅이 보여? 학교 운동장이랑 이런 데 빼고는 어때? 아니다. 생태계가 회복이 돼요? 혹시나 경희대학에 가본 적 있니? 영통 있지? 영통역 근처. 선생님이 영통역 근처를 한 3-4년 전에 와봤거든. 너무 많으셨어요. 진짜 너무 많으셨고. 건물로 따지면 거기 CGV 건물이지, 그 극장 건물이지. 그 근처에 몇 개밖에 없었고 그 아파트 단지가 아예 없었단 말이야. 거기 풀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법원 있는 데 있거든. 거기 그냥 야산이었어. 그런데 완전히 시멘트로 덮였지.
그 정도 되면 이건 회복 안 돼. 산불이 나도 화산 터져갖고 완전히 싹 용암으로 덮어버린 거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회복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면 멸종이 되면 회복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 뭐 당연한 얘기겠지? 먹이 관계에 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예야. 인위적으로 잘못된 예. 여기에 이게 미국인가 그렇거든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미국인가 사슴을 사냥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 총 그냥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나라잖아. 어? 그러니까 사슴은 너무 사 늑대도 멸종하고 사슴을 보호하겠다고 늑대를 다 쏴 죽여버린 거야. 늑대를 싹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했다고? 음, 늑대를 싹 죽여버리니까 사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떻게 됐다고? 어. 늑대를 싹 죽였죠. 늑대 개체수가 꾹 떨어졌겠지?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쭉 올라갔겠지? 문제가 초원이 없어졌어. 사슴이 너무 많으니까 풀을 뿌린 채 캐먹네? 그럼 자라 못 자라. 그러니까 사슴 개체수가 오히려 어떻게 해? 원래보다 더 적어지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다시 늑대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늑대 잡아 죽이다가, 응?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겠지? 그러면서 초원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안정한 생태계로 돌아가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생태계에 반응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늑대 마리수가 너무 많을 때 있지. 그때만 몇 마리 제거해주고, 응?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 늑대 개체수 다시 늘어나니까. 요렇게 지금 자연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뭐 극히 뭐 어느 한쪽에 숫자가 증가하거나 이러면 그때만 살짝 손대고 나머지 때는 좀 안 될 거니 오히려 생태계 표현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뭐 사슴이 풀 먹고 늑대가 사슴을 먹는데 여기 사슴이 개체수가 갑자기 늑대 사냥을 했어. 그러니까 이 잡아먹으려면 없지. 그러니까 생태 피라미드 중에서 얘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얘가 쓰러지면 얘가 딱 증가하겠지. 얘가 증가하면 시간이 지나면 풀떼기가 없어지겠지. 풀떼기가 없어지니까 다시 사슴 개체수가 너무 아예 그냥 초원이 없어지니까 사슴 개체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초원 바다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늑대를 풀어놓고 늑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으니까 사슴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사슴 개체수가 유지되니까 초원도 유지가 돼요. 오케이?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이거는 뭐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원인이겠죠? 자연계에 놔두면 아까 자연 상태로 놔두면 화산 터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떻다고? 산불이 나도 원래 상태대로 멸종만 안 당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즉 멸종이 되거나 이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평형이 아예 작살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일순간은 파괴되거든 평형이 깨져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너무 심하게 쓸려 나가면 완벽하게는 원래 상태로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정도가 지나면. 근데 인간 활동은 그저 정도를 항상 넘어서죠. 지나친 버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열대우림이 없어지는 거잖아. 1년에 우리나라 면적의 한 30%이 정도씩 열대우림이 없어진대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한두 개가 넓이가 열대우림이 아마존의 밀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종다양성이 제일 높은 동네. 그다음에 경작지.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열대우림이 생물 중 가장 높다 그랬어. 근데 경작지, 논밭에는 보통 한 종류만 키우죠.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경작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종 다양성이 엄청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돼. 뭐 우리 보면 선생님 거기 뭐 거머리도 살고 우렁이도 살고 오리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뭐야 벌레도 많은데 열대우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태야. 목적이 몇 가지만 키우는 거니까 하나만 키우는 거니까. 오케이? 경작지 개발하면 종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생태계 깨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 도시 개발.
도시개발하면 나오는 게 이제 열섬 현상. 도시가 여름에 논밭이 있는 외지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가 더 높아요. 이게 열섬 현상인데 뭐냐면 열이 도시 중심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게 돼.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해. 혹시 오늘 여름에 피서 갔다 왔지? 바닷가 갔다 왔다 그러면? 응.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왜 산으로 가? 물도 별로. 증산작용이 활발하죠. 증산작용하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나무가 많은 산에 가면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시원한 겁니다. 나무가 많아서 증산작용이 활발하니까 주변 온도가 몇 도 정도 더 낮아요. 특히 콘크리트만 있는 도시보다는 4도, 5도 이 정도까지 나고 거기다 계곡으로 가면 찬물에 발 담글 수 있지. 거기다 상록댁에 있는 물은 차갑잖아. 그러니까 계곡을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계곡파야. 난 그늘로 가요. 난 땡볕 싫어. 뜨거운 모래 너무 싫어. 그리고 환경오염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 되면 거의 뭐 생태계는 개작 달랐다.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화. 이것도 뭐 도시개발 계속하잖아. 경작지 개발보다 더 심한 게 이 도시화야. 인간이 들어가면 길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길을 만들면 경작, 길을 만들면 서식지는 단편화,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활동을 하면 진짜 멸종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뭐 기후 변화로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어 생물이 멸종하기도 하지만, 응?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활동이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일 것 같아? 네가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되는 서식지를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죠. 이거는 누가 해야 돼? 국가가 나서. 국가. 이 정부 단체가 나서야 되는 거. 생태적 가치가 있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멸종위기인 차원생물을 천연길nom으로 지정한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도로 건설 등으로 나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한다. 이것도 국가나 지자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옥상에 정원을 가꾸고 이거는 건물주가 해야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좀 아껴 쓰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절약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큰 의미에서 보면 어때? 자연보호예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껴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함부로 환경에다 버리지 않는 거 있지. 그 정도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기 하천 보건 사업이라고 돼 있지. 이런 거랑 생태계 보건 그 곰탱이 보건 사업은 성공을 했어요. 곰탱이는 지금 지리산 쪽에 60마리 넘게 지들끼리 이제 잘 만나가지고 새끼까지 친대. 그래서 옆산으로 자꾸 넘어간대요. 그래서 민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지리산만 생각을 했는데 옆산으로 이사를 여기 개체수가 포화가 된 거야. 이 사람은 60마리가 넘고 지들끼리 만나서 새끼 친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뒷조사해가지고 새끼 곰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어미 몰래 가갖고 그 목에다가 줄 채워주고 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줄 안 찬, 그 위치 발신기 안 찬 곰들도 있다는 거야. 그거 100%다 추적할 수 없을 테니까. 지금 보고, 그래서 지금 여우 풀어놓는데. 지금은 여우 보건 사업 한대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의 나쁜 새끼들이 곰 쓰레기 찾아가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쁜 새끼들이. 그래서 밀렵하고 이러면 벌금을 수천만 원을 때려야 된다고 봐. 지금 근데 밀렵하고 이러면서 벌금이 몇백 수준이거든? 밀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커. 야, 난 이 법부터 좀 때려 고쳐야지 자연보호가 제대로 될 것 같아. 끝났다. 오늘은 여기까지.